그 집 두 채는 둘째랑 막내 앞으로 넘긴다. 이미 정리 끝났으니 토달 생각하지 마라.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30억짜리 재산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시부모의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지난 9년 동안 제가 그 두 채에 부어넣은 돈만 무려 3억. 그럼 제가 낸 3억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쏘아붙였어요. 이년아, 그건 맏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지. 그 순간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짐을 싸며 말했어요. 저희는 처가로 가겠습니다. 통쾌한 선언과 함께 남편이 내민 이것 하나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9년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시댁의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결혼 9년차 평범한 직장인이죠. 작은 회계 사무실을 다니며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랑 저녁상 마주하는 게 하루 중 제일 큰 낙인, 그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우리 부부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전 부치고 주말이면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그런 소박한 행복이 우리 몫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요. 곰팡이가 슬어 벽지에 거뭇한 자국이 지도처럼 번지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칼바람이 휘익 새어 들어오는 15평짜리 낡은 빌라 전세거든요. 40 후반에 이런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아니 부부가 둘 다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어쩌다가요? 라고 다들 한마디씩 보태시는데 그 사연을 다 풀어놓으려면 우선 우리 부부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8, 작은 회계 사무실에 막 이직했을 무렵이었어요. 거래처 직원으로 사무실에 드나들던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데 키도 훤칠하고 말수는 적어도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풀려버렸거든요. 1년쯤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무렵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현정아, 우리 부모님이 좀 보통 분들은 아니야. 어머니가 특히 좀 깐깐하셔. 만나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 말이 어찌나 마음에 걸리던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3번을 반복했어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친정엄마가 골라준 곤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손에는 한과 세트와 홍삼 한 박스를 들고서 남편을 따라 시댁 현관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쭉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시장에서 생선 고를 때 아가미를 들춰보고 비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눈길이었거든요. 앉아라. 거기 말고 거기. 그래, 거기 앉아봐라. 시어머니는 굳이 햇볕이 정면으로 내리쬐는 자리를 가리키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눈이 부셔서 제대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자리를 바꿔주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나더라. 얼굴 좀 자세히 보자 하시는데 그 말투에 어찌나 가시가 박혀 있던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를 내오시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제 앞에 놓이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제 친정 이야기부터 캐물으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친정엄마는 어디 출신이시냐, 형제는 몇이냐, 집안에 대학 교수나 의사는 없냐.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시장에서 청과상 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키워주신 분이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친정은 부산 자갈치 근처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시고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 하나 있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빗두름하게 올라가더니 들으라는 듯이 깊은 한숨을 푹 내쉬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댁이 장사꾼이시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글 읽던 양반 집안인데 이거 격이 좀 맞으려나 모르겠다. 얘야,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친정 도움 같은 거 바라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거 받는 집안 아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엄마 하고 발끈해서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차만 호로록 드시더라고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어찌나 꽉 쥐었던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을 정도였어요.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현정아, 진짜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라며 한숨을 푹푹 쉬는데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든 남편 하나만 보고 가자고. 이 따뜻한 사람 손만 잡고 살면 어떤 풍파가 와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거죠. 결혼식 날 패백실에서 시어머니는 대추를 한 움큼 집어 제 치마폭에 던지시면서 아들 많이 낳아서 우리 집안대를 이어라.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이 그저 옛날 어른들의 덕담인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부지런히 살았어요. 남편은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저도 회계 일을 하면서 따로 자격증을 따고 부업을 뛰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발버둥 쳤죠. 그렇게 모은 종잣돈에 양가에서 보태주신 돈을 합쳐서 우리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그놈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넣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무조건 됩니다. 2년이면 입주해요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우리 부부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죠. 토지 매입이 안 되네. 조합장이 횡령을 했네. 시공사가 부도가 났네 하면서 착공일은 1년이 늦춰지고 2년이 늦춰지더니 어느새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는 콘크리트 한 줌 없는 허허벌판 그대로였어요. 가진 돈을 몽땅 묶어둔 채로 우리는 외풍 심한 낡은 빌라로 옮겨 앉을 수밖에 없었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래도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을 합치면 그럭저럭 사람 구실은 하고 살 수 있었으니 우리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는 사이에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가, 해운대 상가 지붕에서 물이 새서 임차인이 빠지게 생겼다. 수리비 좀 보내봐라. 아가, 양산 선산집 보일러가 또 터졌어. 어른들 제사 모셔야 하는데 어쩌면 좋니? 아가, 시아버지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험이 잘 안 나온다는구나.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500만 원만 보내봐라 하시면 저는 토를 달지 못하고 통장을 깨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9년이 흐른 어느 날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간 돈을 차근차근 더해봤는데 그 합계가 무려 3억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하고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다니면서 변변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못 사고 모았어야 할 우리 인생의 사다리 같은 돈이었죠. 그런데도 제가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꼬박꼬박 보낼 수 있었느냐 하면요.
시어머니가 돈을 받아가실 때마다 제 두 손을 꽉 잡고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단 채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가, 이 돈은 그냥 받는 거 아니다. 다 너희 몫이야. 너희 아파트 들어가는 날 이 어미가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돌려줄 거니까 그냥 시어미한테 적금 들어두는 셈 쳐라. 큰 며느리 너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발 뻗고 자겠니? 응? 그 다정한 손길에 그 촉촉한 눈빛에 저는 매번 마음이 풀어졌어요. 우리 아파트 입주만 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돌려주신다니까. 그게 마치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은행에 맡겨둔 적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게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큰 액수로 정중하게 부탁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칠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현정아, 이번 한 번만 아가 시누이 카드값 좀 하시면서 50만 원, 100만 원짜리 푼돈을 자꾸자꾸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시누이까지 갑자기 옳게 언니하면서 들러붙는데 그 어색함에 등골이 다 서늘하더라고요. 이상한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남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또 송금하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던 남편이 제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 있던지 손목이 다 얼얼할 정도였죠. 하지마. 본가 분위기가 이상해. 절대로 단 10원도 더 보내지 마. 평소에 제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던 남편이 굳은 얼굴로 못을 박는 게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난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랑 사뭇 다른 거예요. 아가, 오늘 점심에 식구들 다 모일 거니까 꼭 와라. 갈비찜도 하고 회도 떴다.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까 그냥 와, 응? 빈손으로 와도 좋다니. 평소 같으면 정육점에서 한우 좀 끊어오너라 하시던 분이 빈손이라니요. 시어머니의 그 지독한 짠순이 성격을 9년 동안 겪어온 저로서는 그 상차림 자체가 어떤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어가는데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가야지. 가서 봐야겠어.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대기로 차가 멈춰 설 때마다 핸들을 꽉 쥔 손에 핏줄이 붉어지도록 힘을 주었다, 풀었다, 반복하는데 9년을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라 저는 그 미세한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손이 부모님 집을 향하면서 떨리고 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갈비찜의 진한 간장 냄새와 잡채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와락 코를 찔렀어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차려진 8인용 교자상 위로 평소에는 명절에도 잘 안 올라오던 진수성찬이 가득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식탁을 빙 둘러앉은 시아버지와 시동생 내외, 시누이까지. 평소 자기들끼리도 잘 안 모이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다 모여 있는 광경에 저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시어머니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저를 맞이하시는데 그 환한 미소가 어쩐지 가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시는 그 순간 저는 막 갈비 한 점을 입에 가져가려던 참이었어요. 손에서 젓가락이 툭 떨어져 식탁 위를 굴렀고 9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제 인생 전부가 그날 그 식탁에서 거짓말처럼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도 차갑고 가벼웠어요. 마치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매물 설명하듯 아주 무심한 말투로 던지시더라고요. 해운대 상가는 둘째한테 넘기기로 했다. 양산집은 막내 가져가고 그렇게 정리하기로 식구들끼리 다 합해 봤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식탁 위로 떨어진 제 젓가락이 짜르륵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흠칫 어깨를 움찔하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시아버지 얼굴만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머리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해운대 상가, 양산 선산집, 그 두 채를 고치고 보수하느라 제가 지난 9년 동안 시어머니 통장으로 부어넣은 돈이 무려 3억이었는데 그 돈으로 가치를 올린 부동산 두 채를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그대로 넘긴다니요. 그것도 제 의견 한마디 묻지 않고 다 정해놓고 통보하듯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다스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제가 어머님께 보내드린 그 돈은요? 그 3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시동생은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하고 시누이는 입꼬리만 묘하게 비트는데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등을 툭툭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그동안 우리 식구들 도와준 거 가지고 이제 와서 돈 얘기를 꺼내면 어떡해. 그건 다 시댁에 효도한 거지. 효도한 돈을 어떻게 돌려달라고 그러니 며느리가. 효도. 효도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파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시어머니는 매번 그 돈을 받으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이건 다 너희 몫이다.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마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약속이 효도라는 단어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어머, 새언니. 우리는 새언니가 진심으로 부모님 챙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 계산하고 보내신 거였어요? 그걸 무슨 비처럼 받아내려고 적어두기까지 하시고. 무섭다 진짜. 시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죠. 형수님, 가족끼리 그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효도했다고 생각해야지. 그걸 무슨 채권자처럼 받아낼 일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면서 점심값 아끼려고 회사, 탕비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백화점은커녕 동네 옷가게도 한번 못 들어가 보면서 모은 그 돈을 시댁 사람들은 마치 제가 당연히 갖다 바쳐야 할 곡물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곡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졸지에 가족을 돈으로 환산하는 무서운 며느리로 둔갑해버렸고요. 저는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평소에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9년을 같이 살아온 제 남편이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보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무릎 위에 올린 두 손만 만지작거리는데 그 손등 위로 핏줄이 굵게 올라와 있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화가 나 있는 건 알겠는데 입은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너도 한마디 해봐라. 네 마누라가 지금 부모를 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닥달하시는데도 남편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시댁 식구들의 비난보다
100배, 1000배 더 아팠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자를 뒤로 끌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식탁 모서리를 짚어야 할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아니 어디 가니 밥 먹다 말고 하면서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운동화 끈을 묶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끈이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더라고요. 등 뒤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제 가슴을 콱콱 찔러댔어요. 밖으로 나오니 11월 늦가을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저는 택시도 잡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무작정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핸드폰 하나만 달랑 들고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로요. 지하철역까지 15분 거리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뚝 떨어져서 발등을 적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손수건 한 장 없으니까 그냥 손등으로 쓱쓱 닦으면서 사람들 시선을 피해 고개만 푹 숙이고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는데 그제야 제대로 울음이 터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가슴을 두 손으로 꽉 누르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3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온 제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남편의 그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그날 그 식탁에서 남편의 침묵을 본 순간 저는 그 서류를 꺼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협의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제 이름 3글자와 도장을 또박또박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고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나서였어요. 신발을 벗는 그 발소리가 어찌나 무겁고 느리던지 마치 천근만근 짐을 짊어진 사람 같았죠.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현정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9년을 부른 그 이름이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게 들리던지요. 현정아, 한 번만. 딱 하룻밤만 나한테 시간을 줘. 내일 아침에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는데 평소 단단하기만 하던 그 사람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는데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더 따져 묻고 싶은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덮었어요.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밤새도록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거실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변호사님, 녹취록,
이체 내역 같은 단어들이 띄엄띄엄 새어나왔죠. 저는 그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 헤아릴 여유도 없이 그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어제 제가 올려둔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꺼내놓은 커다란 노트북 한 대와 두툼한 서류 파일 하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정아, 앉아봐. 내가 다 보여줄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식탁 의자에 앉았고 남편이 노트북을 열어 제 쪽으로 화면을 돌려놓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는 순간 거기에는 폴더 하나가 떡하니 열려 있었어요. 폴더 이름은 현정이 보호였습니다. 그 5글자를 보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하고 저려왔어요.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하위 폴더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지난 9년간 제가 시어머니에게 송금했던 이체 내역서 캡처본이며 시어머니가 돈은 다 너희 못 기다라고 약속하셨던 카톡 대화 캡처본이며 심지어 어제 식탁에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몰아세우던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어제 그 식사 자리에서 녹음된 파일을 짧게 재생해 주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효도한 돈을 어떻게 돌려달라고 그러니라는 그 한마디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데 어제는 비수처럼 박혔던 그 말이 오늘은 우리 손에 쥐어진 무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제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져서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켜야 했어요. 남편은 충혈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제야 길고 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미안해, 현정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본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도 받아두고 증거들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어. 어제 식탁에서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 그거 내가 너 무시해서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내가 한마디라도 거들면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분명히 말을 빙빙 돌리면서 발뺌할게 뻔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듣고 다 녹음한 거야. 어젯밤에 너한테 하룻밤만 달라고 한 것도 이 자료들 다 정리해서 너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거였어.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제는 남편이 침묵으로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시간 내내 저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시댁 사람들이 우리 부부 사이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별짓을 다 했을 때도 남편은 늘 자기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핏줄을 상대로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다니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남편이 천천히 두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제 눈앞에서 그 서류를 반으로 쭉 찢어버리더라고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4조각으로 찢긴 종이가 식탁 위로 흩어지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현정아, 우리 오늘부로 짐 싸자. 일단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자. 이 빌라는 부동산에 내놓고 우리 집이랑은 당분간 연락 다 끊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한 발짝도 못 다가오게 완벽하게 막을게.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그 사람 어깨에 얼굴을 묻고 다시 한번 울었어요. 어제 흘린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오늘 흘린 눈물은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거든요. 9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짐을 쌌어요. 옷가지며 그릇이며 책이며 9년치 살림이 박스 15개에 빼곡하게 담겼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전셋집을 즉시 내놓았고 짐을 보관 창고로 옮기는 용달까지 1시간 만에 다 섭외해 두었더라고요. 사람이 작정하고 움직이니까 일이 이렇게나 빠르게 처리되는구나.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녁 무렵 짐을 가득 실은 우리 차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은 부산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친정엄마는 이미 작년에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 혼자 마당에 채소나 가꾸시며 지내고 계셨어요. 미리 전화 한 통 못 드리고 갑자기 박스 짐을 잔뜩 싣고 들이닥쳤는데도 친정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캐묻지 않으셨어요. 대문 앞에서 차를 세우자마자 마당까지 마중 나오신 아버지가 제 얼굴 한번 쓱 보시더니 그저 짧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들어와라. 저녁부터 먹자. 부엌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이미 가스레인지 위에 묵은지 고깃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국 냄새를 맡는데 그날따라 그 익숙한 냄새가 어찌나 사무치던지 저는 식탁 의자에 앉자마자 또 한 번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제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시면서 옆에 앉은 남편을 한 번 쓱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평소 말씀 잘 안 하시는 분답지 않게 또박또박 사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서방, 자네가 우리 딸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나는 자네를 믿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가세. 우리 딸이 자네 시댁이랑 친정 사이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꼴은 이 늙은 애비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거네. 그 점은 명심해 두게. 남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친정아버지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현정이가 더는 한마디도 모욕당하는 일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저는 그 두 남자가 식탁 너머로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그 짧은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단단한 눈빛과 남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마주치는데 그 자리에서 무언가 단단한 약속이 오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친정의 작은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오빠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부모를 버렸다. 그 여자 들어오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같은 글들을 도배해 놓았고 시동생은 형 정신 차려라. 그 여자가 형 인생 망친다라며 협박 같은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놓으셨고요. 남편은 그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또 하나의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하고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어요. 친정집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굉음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친정집 대문 앞에서 누군가 거칠게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까지 같이 오셔서 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다 말고 담장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미실 정도였어요. 이현정, 너 2년 안 나와. 우리 아들 어디다가 빼돌렸냐? 동네 사람들 다 좀 와보소. 이 집 며느리가 시애미를 갖다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골목 한복판에 서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마치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손에서 빨래 집게가 툭 떨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시선들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 크게 악을 쓰셨죠. 저 독한 년이 내 아들 등쳐먹고 살림 챙겨서 도망쳤어요. 글쎄, 친정에 숨겨놓고는 시애미를 만나주지도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동네 여론전을 펼치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저런 광경을 마주하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던 친정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남편도 굳은 표정으로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대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너 정신 차려라. 저 여우 같은 년이 너 다 망쳐놨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외치는데 그 목소리에 어찌나 차가운 칼날이 서려 있던지 저까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피땀 9년 동안 빨아먹어서 3억 가져가시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는 그 입.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열어보세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제가 다 녹음해서 변호사한테 가져갈 테니까요. 사기죄가 뭔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죠. 남편의 그 한마디에 마당 한복판이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의 입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폐륜 며느리로 몰아세우며 곡소리를 내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에 누렇게 변하면서 입꼬리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2번 하시면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끄셨고 그제야 정신이 드신 시어머니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 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기는 무슨 사기. 며느리가 시댁에 효도한 거지. 그게 어떻게 사기가 되니. 그러자 마당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신 친정아버지가 대문 앞에 떡 버티고 서시더라고요. 평생 시장에서 청과상을 하며 거친 일을 해오신 분이라 손은 굳은 살이 가득하고 어깨는 떡 벌어진 분인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요.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돈댁에서 평생 글 읽으셨다는 양반 집안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곡소리 내는 게 가쪽 집안 법도였소이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살 뻗치기 전에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하오. 친정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번에는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시아버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어머니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는 부랴부랴 골목을 빠져나가셨죠.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자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아버지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가셨으니 한동안은 잠잠하시겠지 하는 마음 한편으로 저분들이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라는 직감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다정하던지 저는 옆에서 듣다가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아,
어제는 어미가 좀 흥분했다. 미안하다. 우리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며느리도 같이 본가로 한번 와라. 어미가 다 차려놓고 기다릴게. 어제 일은 다 오해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차분하게 풀어보자. 응? 저는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거기 가면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뻔히 보이는데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의외로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거길 왜 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남편은 제 손등을 토닥이면서 입꼬리만 살짝 올리더라고요. 현정아, 가야 해. 가서 끝장을 봐야 해. 우리가 자꾸 피하기만 하면 저분들은 동네방네 우리가 죄 지은 줄 알고 도망 다닌다고 소문낼 거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다 준비해 갈 거니까 너는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두툼한 서류 파일을 한쪽 팔에 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비장해 보이던지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댁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헛웃음이 나오는 걸 가까스로 삼켰어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차려진 8인용 교자상 위에는 며칠 전 그날과 똑같이 갈비찜이며 회며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었고 시아버지와 시동생 내외 시누이까지 또 약속이나 한 듯 빙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식탁 한쪽 끝에는 깔끔하게 출력된 종이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A사 용지였는데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재산 포기 및 위임 각서. 저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구나. 어제 그 난리를 치고도 오늘 또 이런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 수가 있구나 싶어서 입에서 절로 헛웃음이 새어나오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서글프던지요. 시동생이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저에게 펜을 건네더라고요. 형수님, 가족끼리 3억 가지고 법이니 변호사니 그런 거 들먹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깔끔하게 사인 한번 해주시면 우리도 형수님한테 더는 뭐라 안 할게요. 어차피 효도하신 돈 아닙니까? 이거 그냥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사인해 주세요. 시누이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새언니, 그냥 사인하시고 우리 옛날처럼 살아요. 이게 다 어머님이 새언니 생각하셔서 만든 서류예요. 새언니가 사인만 해주시면 어머님이 다시는 새언니 안 괴롭히신댔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쓱 끌어당겨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지난 9년간 시댁에 보낸 3억은 전부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효도금이며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였죠. 거기에 더해서 시댁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나 지분 주장도 포기한다는 조항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9년 동안 부어넣은 제 피땀과 앞으로 우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갖다 버리라는 종이었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 각서를 휙 집어들더니 식탁 위로 다시 탁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어요. 이건 오해를 푸는 자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극의 마무리 단계네요. 거실이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라며 펄쩍 뛰셨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놓고는 녹음 파일 하나를 천천히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그 식탁에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몰아세우던 그 목소리들이
거실 가득 또박또박 울려 퍼지는데 시동생과 신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효도한 돈을 어떻게 돌려달라고 그러니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형수님이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라던 신우이의 비웃음, 그 모든 말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재생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깨에 메고 온 노트북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고 폴더 안에 정리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지난 9년간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3억의 이체 내역 한 푼 한 푼 송금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 돈은 다 너희 몫이다.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마라고 약속하셨던 카톡 캡처본 시어머니가 직접 아가 이번엔 정말 너희 결혼할 때 한 약속 잊지 않았다라고 보내신 음성 메시지까지 그 모든 게 날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화면 앞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능글맞은 표정으로 펜을 들이밀던 시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기 누나만 쳐다봤고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식탁 위에 깍지 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연거푸 하시면서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르고 천장만 바라보셨고요. 남편이 노트북을 탁 덮으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아내를 평생 호구로 만들려고 작정하시고 만든 이 종이 쪼가리에 우리 부부는 단 한 글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나온 말씀들 다시 한번 녹음해서 저희 변호사한테 넘기겠습니다.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식탁을 탁 치면서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오빠, 형부 부부 그 알량한 3억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 사정도 좀 봐줘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 죽게 생겼다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길래 우리 부부의 3억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신우이의 그 비명 같은 외침이 거실에 떨어진 순간 시어머니가 황급히 신우이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셨어요. 예, 입 다물어 하시는데 그 다급한 손짓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한번 주고받았고 그날은 더 캐묻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어차피 그 자리에서 캐물어봤자 저분들이 순순히 털어놓을 리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날 우리가 가져간 증거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사색이 된 그 표정만으로도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우리가 이긴 셈이었으니까요. 친정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신호대기로 차가 멈춰 설 때마다 깊은 숨을 한 번씩 내쉬는데 그 숨소리에서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부산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어쩐지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9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 잘못이 들통나는 순간 절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그날 밤부터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쳤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핸드폰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카톡 알림이 수십 개씩 쌓여 있더라고요. 친정 쪽 이모들이며 결혼식 때 인사드렸던 시댁 친척 어르신들이며 심지어 제 회사 동료까지 메시지를 보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정아,
너 이번에 시댁이랑 돈 문제로 크게 싸웠다며? 시어머니가 페이스북에 다 올리셨던데 정말 그렇게까지 한 거니? 옳게 시이모님이 가족 단톡방에 올리신 글 봤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셨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봤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눈앞이 뿌얘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장문의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마치 시댁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못된 며느리처럼 9년 동안 시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척 적어두고 이제 와서 그 돈을 빚처럼 받아내려고 협박하는 페르나처럼 그려져 있었거든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 돈은 다 너희 몫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그 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만 며느리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산을 탐냈다. 효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차용증을 쓰자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명의 부동산까지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협박하더라는 새빨간 거짓말들만 빼곡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는데 아버지 손에도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글을 캡처해서 친정아버지에게까지 보내놓은 모양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얼굴 한번 붉히신 적 없는 분인데 그날따라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현정아, 이게 다 뭐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이른이 가까운 우리 친정아버지가 동네에서 무슨 망신을 당하실까? 시장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어떤 눈으로 볼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청과상 트럭을 몰고 다니시며 저희 3남매를 키워주신 분인데 그 늙으신 어깨에 시댁 거짓말의 무게까지 얹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회사 인사팀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팀장님 손에 익명으로 회사에 들어온 투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대리,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투서가 들어와서 일단 본인한테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투서 내용은 시어머니의 페이스북 글에서 한 발 더 나간 모함이었어요. 제가 회사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시댁에 송금해왔다는 거짓말,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고객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그저 입술만 자꾸 깨물었거든요. 회사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칸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결국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울었어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 갖다 바친 그 돈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직장에서의 명예까지 짓밟히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천장에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이는 소리가 마치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첫 마디부터 목이 콱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회사 화장실인데. 회사에 익명투서가 들어왔대. 시댁에서 한 짓이야. 나 미치겠어. 나 지금 당장 시댁 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와야겠어. 남편은 짧게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40분쯤 지났을까요? 회사 1층 로비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업복도 아니고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사람들 시선이 다 우리한테 쏠리는 게 느껴졌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현정아, 지금 네가 거기 가서 머리채 잡고 욕 한마디 내뱉으면 저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 그대로 빠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지금 네가 흥분해서 똑같이 진흙탕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법정 가서 며느리도 똑같이 행패 부렸다.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절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저는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가슴이 자꾸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며 시누이가 친척 단톡방에 뿌린 조작된 카톡 캡처본이며 회사로 들어온 익명투서 봉투의 사진까지 모든 게 일자별로 캡처되어 또 하나의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폴더 이름은 명예훼손이었어요. 이게 다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야. 저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면 열수록 우리한테는 칼이 한 자루씩 더 쥐어지는 거야. 우리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증거만 모아야 해.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손을 꽉 쥔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분노를 사귀고 있다는 게 그 떨림 하나로 다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짜놓은 진흙탕판에서 같이 뒹굴다가 그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일만은 절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남편이 사전에 변호사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가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남편이 제 팔꿈치를 받쳐주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변호사님 책상 앞에 앉아 남편이 그동안 정리해둔 폴더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일 때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제 제 눈물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만 해결할 거라는 결심이요. 변호사님은 자료를 1시간 가까이 꼼꼼하게 살피시더니 안경을 벗으시고 우리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부터 들어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방 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마지막 눈물을 꾹꾹 닦았어요. 이제부터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죠. 변호사님의 그 한마디가 떨어진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해운대 상가 건물과 양산 선산집 두 채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분쟁 고지서를 동시에 접수했거든요.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분쟁 중인 부동산을 함부로 팔거나 명의를 옮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예요. 변호사님이 서류 접수증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데까지 보통 며칠 걸립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발버둥 칠 거니까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날 오후부터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시동생과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문자로 카톡으로 미친 사람들처럼 메시지를 쏟아붓더라고요. 형,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등기소에 가처분이 걸렸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당장 전화 받아. 핸드폰 화면이 끊임없이 깜빡거리는데 그 다급함이 비명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메시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며칠 전 시댁 거실에서 신우이가 비명처럼 외쳤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 한마디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저분들이 우리 부부 3억 때문에 죽게 생긴 게 아니라는 직감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저 집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다. 그런 확신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사흘 뒤 한 통의 카톡 영상으로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되어 왔는데 알고 보니 시댁이 사는 아파트 같은 라인 아래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였더라고요. 결혼식 때 인사드린 분이라 남편 번호를 알고 계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영상을 몰래 찍어 보내주신 거예요.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대여섯 명이 진을 치고 서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이번 달 이자 또 안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 어미 아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이 집을 통째로 가져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시아버지가 가온에 슬리퍼 차림으로 그 사내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실 듯 굽실거리시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곡소리를 내며 매달리는데 영상 속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저는 한참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평생 양반 집안이라고 거들먹거리시던 분들이 사채업자 발 앞에서 굽실거리는 그 모습이라니요. 남편이 옆에서 그 영상을 함께 보고는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더라고요. 역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남편이 변호사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시동생 신용정보 조회와 신우이가 운영한다는 모임의 자금 흐름을 추가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님의 인맥을 통해 며칠에 걸쳐 확인된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시동생은 몇 년 전부터 코인이며 주식 선물에 손을 댔다가 가진 돈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수억 대의 불법 사채까지 끌어쓴 상태였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의 2배 가까이 되는 돈을 사채업자들이 받아내려고 시댁집을 들락거린 지 벌써 몇 달째였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통보하듯 해운대 상가는 둘째에게 넘긴다고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사채업자들에게 그 상가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처분 절차였던 거였어요. 9년 동안 제가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부어넣은 돈으로 가치를 올려놓은 그 상가를 시동생 빚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팔아치우려 했던 거죠.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가관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상대로 다단계 비슷한 갯돈 모임을 몇 개 굴리고 있었는데 그 돈을 본인 명품 가방이며 해외여행이며 생활비로 다 빼다 써버린 거예요. 갯돈을 부어넣은 동네 분들이 슬슬 만기가 되어 돈을 돌려달라고 닥달하기 시작하니까 신우이는 야반도주를 결심한 상태였고 도망가기 직전에 그 펑크난 구멍을 양산선산집을 팔아 메꾸려 한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양산집은 막내에게 넘긴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안에는 그렇게 끔찍한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는데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가 9년 동안 제 손을 잡고 이 돈은 다 너희 몫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다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라니요. 결국 시부모님은 두 자식의 끔찍한 범죄와 빚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며느리의 9년 피땀을 마치 통장 잔고 빼내듯이 빼다 써오신 거였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가치를 올려놓은 부동산 2채까지 자식들 빚 청산에 갖다 바치려 한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해서 운 게 아니에요. 9년 동안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다정한 카톡들, 명절마다 제 손을 잡고 우리 큰며느리가 효녀야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 제가 송금할 때마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라고 보내주시던 그 음성 메시지.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허망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미워하고 거리를 두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서 그 허무함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부동산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그날 밤 시동생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남편 핸드폰이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요. 받지 않으려다가 저는 일부러 통화 녹음을 켜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동생의 거친 숨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지더니 곧이어 거의 흐느낌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처분 풀어주세요. 나 이번 주 안에 이자 못 갚으면 진짜 부모님까지 다치세요. 형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한 번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차분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도련님, 9년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보내드린 돈 3억. 그 돈, 도련님 빚 갚는 데 쓰신 거 맞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저도 도울지 말지 생각이라도 해보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시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몇 번은요. 어머니가 형수님한테 받은 돈으로 제 이자 메꿔주신 거 맞아요. 그 한마디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 손에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한계에 몰린 시누이가 본인이 살기 위해 시어머니를 배신한 거예요. 시누이가 직접 남편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보낸 메시지 원본들이 그대로 캡처되어 있더라고요. 큰 며느리한테 또 100만 원 부탁해놨다. 며칠 내로 들어오면 이자부터 막아라. 이번엔 너희 누나 갯돈 펑크 메꿔야 하니까 좀 참아라. 큰 며느리는 호구라. 결혼할 때 약속한 말 한 번씩만 해주면 또 돈을 보낸다. 이게 우리 집안 효자 며느리다. 같은 메시지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카톡 캡처본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호구.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두 글자가 9년이라는 시간을 정의하는 마지막 못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혀 들어왔거든요. 남편은 제 옆에 와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 주었고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시누이의 배신으로 받은 카톡 캡처본을 며칠에 걸쳐 변호사님께 넘기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댁에 대한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보시던 친정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시더라고요. 현정아, 이서방. 내가 한 가지 더 알아본 게 있다.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청가상을 하시면서 시장 사람들이며 구청 직원들이며 부동산 사장님들이며
부산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으셨거든요. 신우이의 카톡이 도착한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따로 양산 쪽 부동산에 인맥을 동원해서 그 선산집의 등기부등본과 부속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양산 그 선산집 말이다. 그게 시아버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니 1980년대에 종친회에서 신탁 형태로 명의만 시아버지 앞으로 넘겨둔 거더라. 원래는 그 집안 가문의 종중 땅이야. 제사 모시고 선영 관리하라고 종친회에서 관리인 자격으로 시아버지한테 명의를 맡겨둔 거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명의를 옮길 권한이 애초에 없었던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아버지 얼굴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자기 소유도 아닌 가문의 종중 땅을 시누이의 갯돈 펑크를 막기 위해 종친회 어른들 몰래 서류를 꾸며 팔아치우려 했다는 얘기였어요. 그건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종친회 어른들에 대한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안에는 양산 선산 일대의 토지 등기부등본 원본부터 1980년대 종친회 회의록 사본, 종중 토지 신탁 약정서의 부속 서류까지 우리가 평생 가도 손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료들이 빈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료들을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이걸 들고 종친회 어른들한테 가면 그 집안은 그날로 끝이야. 종친회에서 파문은 물론이고 사기 횡령으로 형사 고발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어떻게 쓸지는 자네 부부가 결정해라. 나는 자료만 구해줄 뿐이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친정아버지께 깊숙이 절을 했어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시며 거댔다. 됐어 하시면서도 눈가가 살짝 붉어지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안방에 마주 앉아 이 마지막 카드를 어떻게 쓸지 한참을 의논했어요. 변호사님께도 자정 가까이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고 결국 남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편이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아버지가 잘 받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급하셨는지 첫 신호에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산 선산집 말입니다. 그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종중 신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 빚 갚으려고 종친회 몰래 그 땅 팔아치우려 하신 거 저희한테 들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아버지, 오늘 안에 어머니랑 동생들 모아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합의에 응하지 않으시면 내일 오전에 종친회 어르신들 전부 모셔서 이 자료들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는 아버지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후우하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아버지께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 핏줄을 향해 칼끝을 겨눠야 하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어 저는 남편 등을 가만히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자 양동이로 쏟아붓듯 폭우로 변했어요.
친정집 마당 흙바닥이 순식간에 빗물에 푹푹 잠기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끊임없이 박수를 치는 것처럼 요란했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며 따뜻한 둥글레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연달아 띵띵띵 누르는 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우산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누군가를 부축해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우산도 없이 폭우 속을 뚫고 오신 모양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화장은 빗물에 다 번져 있었고 입고 계신 한복 치마는 진흙탕에 절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못 벗고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철퍼덕 무릎을 꿇어버리셨어요. 그러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으시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죠. 아가야, 며느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다오. 종친회에 알려지면 우리 영감 매장당한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죽일년이야. 그동안 내 돈으로 우리 식구들 살린 거 다 인정한다. 사과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러니까 종친회 그것만은 제발 덮어다오. 시어머니가 진흙 묻은 손으로 제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데 솔직히 9년 전이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몰라요. 다 잊고 용서하자, 가족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풀어졌을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흘리시는 그 눈물이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또렷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무릎을 살짝 굽혀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가까이서 보니 시어머니의 눈동자에는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저 자기 남편이 종친회에서 매장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평생 양반 집안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사신 시아버지가 종친회 어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시면 시어머니 본인의 자리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흘리시는 이 눈물은 저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누려온 그 알량한 자리가 흔들릴까봐 흘리시는 거짓 눈물이었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흘리시는 그 눈물 저한테 흘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자리, 아버님 체면 그게 무너질까봐 흘리시는 거지요. 저는 그 눈물에 이런 어치의 진심도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무어라 말씀하시려고 입을 떼시는 순간 거실 한쪽에서 우산을 접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던 친정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어요. 사돈, 며느리 고열을 9년 동안 빨아서 다른 자식 사체를 막아주는 그건 가족이 아니라 괴물을 키우는 짓이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 사돈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건 사돈이 가장 잘 아시지 않소?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다가가 무릎 꿇은 어머니의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현관 쪽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끌고 갔어요. 어머니, 오늘 이후로 저희와의 모든 대화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로만 할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비 맞고 오시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요. 빗줄기는 더 거세지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등은 그 폭우 속으로 점점 작아져 갔어요.
폭우 속으로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등을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의 본격적인 마무리가 시작됐어요. 그날 밤 남편은 변호사님께 곧장 연락해서 시댁 식구들과의 최종 합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친정아버지 인맥으로 어렵게 모신 종친의 어르신 세 분을 증인으로 함께 모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종중선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려 한 사실을 어르신들 앞에서 인정하시는 한 시댁 식구들로서는 도망갈 구멍이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합의 당일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며칠 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능글거리시던 그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머리가 며칠 새 더 하얗게 새신 듯 푸석푸석하셨고 시어머니는 눈밑이 거무튀튀하게 꺼져서 폭삭 늙으신 모습이었어요. 시동생은 면도도 못한 얼굴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고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평소 그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종친의 어르신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의실 상석에 앉아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우리 부부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첫째, 지난 9년간 시댁으로 송금된 3억 원을 이자까지 더해 전액 반환할 것. 둘째, 종중선산은 즉시 종친의 어르신들의 관리하에 원상복구할 것. 셋째, 며느리에 대한 SNS와 친척 단톡방에 유포된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 자필로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여 시댁 친척과 사연자 회사 인사팀에까지 배포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모든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일체의 왕래를 중지할 것. 조건이 다 읽혀내려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두어 번 흐느끼시며 무어라 변명을 하시려고 입을 떼시려 했지만 그때마다 종친의 어르신들 중 가장 연배가 높으신 분이 헛기침 한 번으로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결국 합의서가 시댁 식구들 앞에 한 장씩 놓이고 떨리는 손으로 한 명 한 명 자필 사인이 채워졌습니다. 시동생이 사인을 하며 한 방울 눈물을 떨어뜨렸지만 그 눈물조차 저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흘릴 눈물의 양이 있다면 그건 진작에 다 흘렸어야 할 눈물이었으니까요. 합의서가 마무리된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빠르게 무너져 갔어요. 시동생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그동안 끌고 다니던 외제차를 헐값에 처분당하고 결국 지방의 한 주물 공장에 일용직으로 들어가 쇳물을 다루며 몸을 부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손가락이며 발등을 대어가며 그렇게 한 달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막아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친정 동네까지 소문이 흘러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갯돈 횡령이 동네에 죄다 퍼지면서 더 처참한 꼴을 당했어요. 결혼 생활을 그럭저럭 유지하던 시누이 남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혼을 통보했고 양육권 소송에서도 갯돈 사기 전력을 이유로 패소해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대요. 결국 시누이는 빈손으로 친정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좁은 방 한 칸에 처박혀 매일같이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는 생지옥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며느리를 모함했다는 사실이며 가문의 종중 선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친척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지면서 평생을 자랑하시던 그 양반 집안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셨죠. 명절이 와도 친척들 중 누구 하나 발걸음을 하지 않고 동네 노인정에 가도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킨다고 역동 아주머니가 친정아버지께 살짝 귀띔해 주시더라고요. 평생 자식 자랑하시며 큰 소리 치시던 그분들의 노후가
그렇게 자식들 빚더미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도 의외로 마음에 큰 동요가 일지 않더라고요. 통쾌하다는 마음도 그렇다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두신 거구나. 그분들이 직접 만든 결말이구나. 그런 담담한 생각만이 가슴에 잔잔하게 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댁일이 마무리되고 한숨 돌리던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 또 하나의 거짓말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다름 아닌 그놈의 지주택 조합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었거든요. 봉투를 받아든 남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고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며 그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9년 동안 우리 부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그 무거운 족쇄가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소식을 들고 왔을까 싶어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는 조합 청산 절차 개시 통지서였어요. 그동안 조합장 횡령이며 시공사 부도며 토지 매입 분쟁이며 온갖 문제로 첫 삽도 못 뜨고 9년을 끌어온 그 사업이 결국 조합원 총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는 통지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다른 조합원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장과 시공사를 상대로 끈질기게 소송을 이어왔던 덕분에 사업용지 매각 대금과 회수된 횡령자금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비율대로 환급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받게 될 금액은 처음 부어넣었던 분담금의 절반 조금 넘는 약 2억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결국 식탁에 엎드려 펑펑 울고 말았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부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비록 절반이긴 해도 이렇게 거짓말처럼 풀려나는 순간이 정말로 올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제 등을 가만히 쓸어내려주면서 자기도 눈가가 발갛게 달아오른 채로 그러더라고요. 현정아, 우리 이제 진짜로 우리 집 사자. 며칠 뒤 시댁에서 환수한 3억과 지주택 조합에서 환급받은 2억을 합친 우리 부부의 종잣돈은 곧장 작은 아파트 한 채의 계약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강남도 아니고 새 것 같은 신축도 아니었어요. 친정아버지 댁에서 차로 15분 거리,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7분 정도 떨어진 20년 가까이 된 24평짜리 구축 아파트였죠. 베란다 샤시는 살짝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부엌 싱크대도 옛날식 모양 그대로였지만 그 집을 보러 갔던 날 거실 창문으로 햇볕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그 햇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9년 만에 처음으로 곰팡이 한 점 없는 벽지를 본다는 사실이 그렇게나 사무치게 좋았어요. 이삿날 친정아버지도 모셔와서 셋이 함께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평생 말씀이 적으신 아버지가 짜장면 그릇을 거의 다 비우시고는 짧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좋다. 햇볕이 잘 들어서. 저는 그 말씀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을 시장 매대 한기퉁이에서 청과상을 하시면서 사실은 누구보다 자식들 잘 살라고 비는 마음이 컸을 뿐이 이제야 햇볕 잘 드는 사위집. 거실에 앉아 짜장면을 드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 가구보다도 값진 풍경이었거든요. 그날 밤 친정아버지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새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가에 섰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만 내다봤어요. 멀리 아파트 단지 너머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골목길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턱을 살짝 기대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현정아. 그리고 고맙다.
끝까지 내 손 놓지 않아줘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호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손으로 일군 작은 집 한 채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든든한 친정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48살 이현정이라는 한 사람일 뿐이었죠. 거실 창밖으로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가만히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펼쳐질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는 곰팡이도 외풍도 누군가의 거짓 눈물도 더 이상 자리할 곳이 없을 거라고요.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들려드린 현정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묵묵히 3억이라는 거액을 시댁에 부어넣으며 견뎌오신 현정님의 인내가 결국 든든한 남편분과 친정아버님의 손길 안에서 통쾌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특히 폭우 속에서 며느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거짓 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시던 그 장면에서는 9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결국 본인들이 뿌린 씨앗 그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현정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견디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햇볕 가득한 새 집에서 새 출발하신 현정님 부부의 앞날이 언제나 따뜻한 꽃길이기를 응원합니다. 현정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